세계 어디를 뒤져봐도 자원에 대한 갈망이 한국보다 큰 나라는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한국은 자원빈국이라는 거대한 리스크를 안고 세계 최빈곤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나라인 만큼 만약 한국에도 자원이 넘쳐났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의 문제는 현재 세계 경제 흐름이 자연 경쟁을 넘어 자연 독점까지 치닫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중국이 미국을 대하는 태도만 보더라도 이런 흐름을 엿볼 수 있는데요. 현재 중국은 자연 경쟁에서 중국이 절대로 진리 없다고 생각하며 세상의 오만방자함을 몽땅 모아 미국을 넘어서려 하고 있고,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을 향해 뒷골목 깡패나 다름없는 갑질을 부리고 있죠. 상황이 이러니 멀지 않은 미래에는 한국이 자원 경쟁에서 밀려 살아남기 힘들 거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깡패 짓은 한에 의해 허무하게 막혀버렸습니다. 한국이 1980년대부터 세계 각지에 아무도 모르게 신의 한 수나 다름없는 알박기로 자원 선점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세계 모든 분쟁의 씨앗이나 다름없는 중국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제 한국이 보여준 신의 한 수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한국을 유독 지나치게 견제해왔습니다. 한국은 비록 땅도 작고 인구도 적지만 기술력 하나로 세계 시장의 큰 흐름을 좌지우지할 거대한 나라로 성장했기 때문이었죠. 대국이라며 뻥뻥거리던 중국. 에선 어느 한 분야에서라도 한국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것은 무척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결코 과장이 아닌 게 중국은 스토커처럼 한국을 쫓아다니며 회방놓기 일쑤였습니다. 사사건건 쫓아와 어깃장을 놓는 가하면 심지어 이영애까지 침범하며 한국의 자원을 쓰려 해왔죠. 실제로 얼마 전 중국은 뻔뻔하게도 한국과 중국의 경계선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잠정조치 수역에서 버젓이 석유 시추 작업을 하려고 했다가 한국의 덜미를 잡히기도 했습니다. 지난 3월 서해를 순시하던 업지도선 무궁화호가 중국 측이 설치한 이동식 석유 시추 구조물을 발견한 것이었는데요. 특히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해당 위치가 다름 아닌 한중 잠정조치 수역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잠정조치 수역이란 아직 대한민국과 중국의 경계선이 획정되지 않는 수역을 말하는데요. 이곳에서는 업을 제외한 다른 행위는 일절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만큼 이는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짜 문제가 되는 이유는 중국 정부의 속셈이 단순히 석유를 빼앗기 위함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중국이 한국과의 해상 영유권 다툼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해양 경계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차후 해양 경계 협정 시작국에 유리할 수 있도록 술수를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결코 과장이 아닌 것이 중국은 최근 3년 사이 이 잠정조치 수역 안쪽에 부표를 5개나 설치했습니다. 이는 쉽게 말해 이 해역의 영역을 표시해둠으로써 선경계 작업에서 우위를 선점하겠다는 것인데요. 일종의 알박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신비의 섬이어도를 자국의 관할이라고 억지 주장을 펼치기도 했는데요. 이 어도 주변 바다는 풍부한 어족 자원을 한 황금어장지대입니다. 게다가 최대 1000억 배럴의 원유와 72억 톤의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세계 3대 유전지대 중 하나인데요. 이를 모를 리 없는 중국이 이 어도에 침을 흘리고 있는 것이죠. 중국은 이 어도를 한국에서 빼앗아 오기 위해 2006년부터 이 어도를 수행자오라 부르며 이 어도 공정을 해왔습니다. 이들의 뻔뻔함은 도를 넘어 이 어도 해역에서 침몰 어선 인양 작업을 하던 우리 선박에 철수를 요구하며 중국 관할 수역이란 아득바득국이기도 했는데요. 특히 지난 2013년 11월 23일에는 중국이 새로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공분케 했습니다. 방공식별구역이란 한 국가가
영공 외곽의 임의로 설정하는 공중구역을 말하는데요. 공식 영토로 인정받진 못하지만 타국의 항공기가 이 구역에 들어오려면 사전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 달리 말해 중국이 이 여도를 본인들의 방공 식별구역에 포함한다면 한국은 중국의 허락 없이는 이 여도 상공을 비행할 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한국에게 있어 엄청난 호재가 터졌습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진 않지만 한국은 그동안 아무도 못채게끔 태평양 한가운데 금싸라기 땅을 야금야금 모으고 있었는데요. 2009년 프랑스에서 열린 제12차 국제해저지명소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신청한 태평양 해역 4개의 해저지명이 국제지명으로 정식 채택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소식을 들은 우리 국민 중 많은 분이 또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해저지명과 영유권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어떤 이름을 갖느냐는 우리 생각보다 영토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해저지명을 등록하면 등록한 국가의 영토라는 인식이 강해지기 때문인데요. 2006년 울릉군 지레 스시마 분지로 명명하며 영유권을 주장했던 일본을 떠올려보면 해저지명의 영향력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남태평양의 통가에서 해저 화산 대폭발이 발생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화산이 폭발하면서 이 주변에 새로운 섬들이 생겨나거나 작은 섬이 커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제는 이곳에 한국의 장보고의 산이 있었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렇게 새로 생겨나거나 넓어지는 섬들에 대한 영유권 문제는 아직 정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았지만 해저에 있는 해산을 먼저 선점한 국가가 영토를 가져가는 것이 암묵적인 룰처럼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즉 통과 화산 활동으로 장보고의 산이 떠오르면 한국이 제일 먼저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장보고 해산 일대 화산 지역에서 나오는 모든 자원들을 우리가 선점할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만약 한국령 섬으로 인정받는다면 태평양 일대의 배타적 경제 수역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금싸라기 땅은 따로 있었습니다. 하와이 근처에 위치한 클라리온, 클리퍼턴 해역이 바로 그곳입니다. 부족 문제를 일찍이 깨달은 한국은 1980년대부터 심해절 광물 자원 탐사를 시작했는데요. 1983년 하와이 대학 연구선을 빌려 탐사를 시작한 후 1992년 종합해양조사선 온누리호가 만들어지면서 아예 독자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뒤이어 이런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는데요. 1994년 국제해저기구는 우리나라의 15만 제곱킬로미터의 지역을 탐사 개발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냥 얻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자연 탐사를 위해 미리 3천만 달러를 투자한 결과였죠. 그런 만큼 이곳은 우리나라에만 할당된 것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와 정부, 기업들에게 분배된 상태입니다. 참고 사진을 보시면 연두색 부분이 우리나라가 배당받은 곳입니다. 굉장히 적은 것 같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5만 제곱킬로미터나 되는데요. 대한민국 면적이 9만 9천 제곱킬로미터라는 것을 떠올려보면 어마어마한 크기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이후 2002년 그동안 선행 투자가에게 부과된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한 대한민국은 마침내 허가받은 15만 제곱킬로미터 중 50%인 7만 5천 제곱킬로미터를 단독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었는데요. 이 땅에는 여러 심해 자원 두 종류를 비롯해 산호와 물고기 종류들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닌 검은 황금 망간 단계가 잠들어 있습니다. 추정치로만 약 5억 6천만 톤으로 매년 300만 톤씩 채굴한다고 가정해도 100년은 걷더니 이들을 볼 수 있죠.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200조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특히 벨트, 니켈, 구리 등이 함유된 광물인 망광 단계는 여러 광물이 결합해 있어 분해하는 데 섬세한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그 기술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개발할 수 있고 전 세계에서도 이를 제대로 개발할 수 있는 국가는 손에 꼽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세계에서 기술력은 물론이고 분해 능력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보이는 국가입니다.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의 채굴 능력을 줄을 서서 배워갈 정도로 그 탁월함은 세계에 정평이 나 있죠. 즉 어마어마한 이익률이 모두 한국 차지가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행복해서 기절할 것 같은데요. 한국은 만간 단계의 채굴 로봇 미네로를 개발하고 2015년까지 상용화를 목표로 본격적인 채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획대로만 된다면 한국이 중국의 전 세계적인 자원 갑질을 막아설 수 있을 거라는 분석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만간 단계는 산업 발전의 근간이 되는 자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광범위한 범위에 쓰이고 있는데요. 특히 휴대용 기기나 전기차 배터리의 주요 원료로 사용됩니다. 이는 달리 말해 만간 단계 공급만 수월해진다면 리튬 부족으로 전 세계 배터리 부족 현상을 단숨에 해결할 있다는 뜻인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기존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등 희토류 빈국들이 한국에게 도와달라며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한 것인데요. 기존의 희토류 리튬 등 자원으로 갑질하던 중국의 더러운 마수에서 나기 위해서라도 한국의 도움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전기차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 당연한 만큼 누구보다 일찍 자원 부족 문제를 깨닫고 선구안을 발휘한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우뚝 설 수 있을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오히려 한독점 후 폭리를 취할 계획으로 수많은 판매처를 확보해 놓았던 중국 측 벤더들이 한국 측에 달라붙을 가능성도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요. 뒤늦게나마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을 파악한 중국이 한국을 포섭해 매적매석하려는 정황까지 포착되고 있지만 한국이 중국과 의리로 통하던 사이도 아니고 양아치 같은 짓에 동참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차라리 중국 말고 미국과 함께 세계 경제의 한 축이 되는 것이 훨씬 좋은 길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렇게만 된다면 북의 입지는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 분명합니다. 뛰어난 선관으로 신의 한 수를 놓고 그로 인해 막대한 이득과 가능성을 얻게 된 한국에